프랑스 파리에서는 7월 13일 바스티유 데이를 앞두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 방위태세의 총체적 재건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자유를 지키려면 두려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하면서 2027년 국방 예산을 640억 유로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불과 10년 전의 2배 수준입니다. 그의 연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미국의 선택적 개입으로 넓어진 안보 공백을 유럽 스스로 메우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유럽연합은 GDP 대비 방위비를 2035년까지 5% 수준으로 올리는 공동 목표를 채택했습니다. 독일과 폴란드, 영국은 이미 3% 이상을 예산안에 반영하며 재무장 경쟁에 진입했습니다. 방위산업에 쏟아질 천문학적 수요는 제조 라인을 대거 확장할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서 이 미 본토 우선 방어를 재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이 우크라이나에 약속했던 패트리엇과 호주에 판매하기로 한 핵 잠수함 인도를 잠정 중단한 것은 상징적 사례입니다. 동맹들은 워싱턴이 결정적 순간에 발을 뺄 수 있다라는 공포를 체감했습니다. 그 결과 남중국해에서는 중국 해경의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고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는 즉시 전력화가 가능한 무기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각 변동의 최대 수혜자로 한국 방위산업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러시아의 무기 수출은 2015에서 19년 대비 2020에서 2024년에 64%나 급감했습니다. 동남아로 향하던 물량이 사실상 증발한 상태입니다. 러시아산 무기의 낮은 실전 성능과 서방 제재로 인한 부품 확보 난맥상이 주요 원인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 거래상들이 빠져나간 자리의 최대 승자는 한국이라며 동남아 시장 판도가 이미 뒤집혔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부 국가는 러시아산 장비를 쓰는 것만으로도 전범국 협력이라는 낙인을 지킨다며 구매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가격, 품질, 납기, 금융 이 네 박자를 고루 갖춘 공급자로 꼽힙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FA-50 전투기는 미국, 독일 제품 대비 70% 수준의 가격에 비슷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장기 저리 차관을 연계해 돈이 부족한 나라도 구매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현지 조립 라인 구축과 핵심 부품 이전을 허용해 고용 창출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이러한 가성비와 신뢰 모델은 동남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통합니다. 필리핀은 FA-50 12대를 추가 도입하는 9억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베트남 국방부는 국경 산악지대 배치를 위해 K9 자주포 36문 이상을 1차 도입 목표로 검토 중입니다. 말레이시아 해군은 차기 호위안 사업에서 한국산 전투체계를 가장 경제, 실용적 안으로 평가했습니다. 폴란드는 K2, K9, FA-50을 묶은 178억 달러 규모의 빅딜을 체결한 뒤 30% 선수금만 지급하고도 1년 만에 첫 물량을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눈부신 수주 속에서 대군 회수라는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 분담금 1조 6천억 가운데 30%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전쟁이 조기에 끝날 경우 재정 여력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코로나19 이후 외화 부채가 급증해 IMF가 부채 취약국으로 분류했습니다. 현지 공사 대금 체납을 겪은 국내 건설사들은 방산이라고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해법으로는 수출입은행, 현지 국책은행, 공동신용보증, 생산 단계별 분할 지급과 성능 연동 인센티브, 유지보수센터 선투자 후 로열티 정산, 방산채권 유동화가 거론됩니다. 정부는 6월 글로벌 K방산 금융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재정 건전성 우려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자금 구조가 선명해야 생산 설비를 자신 있게 늘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유럽이 당장 부족을 호소하는 분야는 포탄과 방공 미사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155mm 포탄 재고가 고갈되자 독일, 프랑스는 한국의 긴급 구매를 타진했습니다. 한국은 100만 발 규모의 쉘 스왑 계약을 체결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넘길 물량을 대신 생산했습니다. 이 경험은 한국 기업의 고속 생산과 품질 보증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는 겨울 지형에서 K9 자주포의 기동성을 직접 테스트했습니다. 영하 30도의 북극권에서도 궤도와 파워팩이 무리 없이 작동하자 노르웨이는 후속 물량 24문을 추가 발주했습니다. 핀란드는 기존 독일의 PZH-2000보다 정비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폴란드 비두고 수출 공장에서는 올해 말까지 1,800명의 현지 노동자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한화는 용접, 도장 로봇을 공급하고 폴란드 측은 차체, 포탑 조립을 담당하는 분업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완제품의 40%는 나토 회원국 제3국으로 수출될 수 있어 폴란드는 중부 유럽 방산 허브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15년 만기 2.5% 고정금리 패키지를 제시했습니다. 이 필요시 원리금 상환을 5년까지 유예할 수 있어 이 신흥국 재무부에는 무제한 할부에 가까운 조건입니다. 이 수은 관계자는 회수율 98%를 유지하려면 현지 정부 보증과 국제개발은행 공동 리스크 분담이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산 대규모 증산에 따라 2026년까지 1만 2천명의 숙련 기술자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정부는 반도체 인력 양성 모델을 차용해 방산 테크니션 아카데미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밀 용접, 탄약 공정, 자동화, 군수 IT 융합 과정을 6개월 집중 교육하는 방식입니다. 정치적 변수도 존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글로벌 방산 2040 전략을 발표하며 수출 목표를 연 500억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다수 야당은 재정 부담과 무기 확산 우려를 이유로 일부 차관 보증 한도 축소를 추진 중입니다. 업계는 정파적 공방이 길어지면 수주에 제동이 걸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의회의 우크라이나 지원 재검토 움직임은 한국의 양날의 검입니다. 포탄 미사일 수요는 커지겠지만 해외 투자자는 미국 의존 과도 리스크를 우려해 금융 비용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업체들은 디지털 트윈과 모듈러 생산 기지를 활용해 원가를 15% 이상 절감하며 이익률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FC-31 전투기와 타이프 054의 호위함을 동남아에 제한하며 가격은 절반을 내세우지만 이 실전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국 해군의 중국산 S-26T 잠수함 프로젝트가 독일 MTU 엔진 수출 승인 거부로 중단되면서 중국 무기의 블랙박스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었습니다. 결국 시장은 성능, 가격, 금융, 정치, 외교 리스크를 종합평가합니다. 한국은 대부분 항목에서 상위권을 확보했지만 송금 불능, 환율 급등 같은 외생 변수를 견딜 재무 방패가 필요합니다. 업계는 원화 수주 잔액을 해지하기 위해 달러원 장기 선물한 계약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유형 관리 전용 기금을 2025년 하반기 중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 방산 전문가들은 K9 차세대 업그레이드 KF-21 블록 2 중고도 요격체계 수출이 본 궤도에 오르면 한국은 종합전력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이는 부품 단종을 걱정하는 신흥국의 결정적 매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세계 무기시장이 고속 국산화해서 통합 서비스화로 진화하는 구간에서 한국이 선점 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업계는 방산이 경기 방어적 산업이라 이 평화에는 악재라는 시각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전 성능이 입증되고 거래 구조가 투명하며 현지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방산도 평화를 지키는 수출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방산의 미래는 결제 조건이 아니라 가치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마크롱의 재무선언과 트럼프 행정부의 선택적 개입, 러시아 무기의 추락은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합니다. 신속하고 믿을 수 있는 무기를 합리적 조건으로 공급하는 국가가 승자입니다. 한국 방위산업은 그 자리를 선점할 준비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다만 빠른 납품과 확실한 회수라는 원칙을 끝까지 지킨다면 K방산은 전례 없는 황금기를 맞이할 것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